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귀농 후 시골 텃세 무섭다는 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골 텃세라기보단 욕심 많고 이기적인 인간의 억지였지만은요. 혹시라도 귀농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적 동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같은 공무원이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직업이 같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아내 성격이 너무 다정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아내는 저와 결혼한 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했어요. 공무원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저를 반겨주는 저희 애들만 보면 없던 기운도 샘솟아 나는 것 같았죠. 우와, 아빠다.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저 오늘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그렸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고, 여기 있는 거 내 동생 민정이에요. 이야, 우리 유홍아기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데 나중에 화가해도 되겠어. 특히 저희 아들은 성격이 정말 밝았습니다. 항상 까르르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크나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만 아들 다리에 멍이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원래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던 애가 피곤하다면서 놀이터에도 안 나가고 맨날 집에만 있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열이 심하게 났는데 병원을 갔다 와도 열이 계속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큰 병원에 데려갔다가 상상치도 못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희 아들이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아들의 백혈병 진단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랑 아내 둘 다 건강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병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아내랑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용악이 불쌍해서 어떡해. 저 어린 게 하필이면 그런 큰 병에 걸려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 우리 용악이 씩씩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럴 때일수록 부모인 우리가 용악이를 위해서 더 힘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용악이 앞에서 울지 말고 우리가 먼저 씩씩한 모습 보여주자고. 알았지? 그렇게 저희 아들은 백혈병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때문에 피를 뽑는다고 바늘을 여기저기 찔러대니까 아프다고 악을 쓰며 울더라고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이는데도 자꾸만 구토를 하고 먹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기가 일쑤였죠. 용아가 약이 쓰고 맛없어도 먹어야 낫는 거야. 그래야 예전처럼 놀이터에서 흙장난도 하고 자전거도 타면서 신나게 놀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앞발 봐서라도 꾹 참고 한번 먹어보자. 어? 항암 치료하기 전에 아들의 머리를 빡빡 밀었을 때 너무 안쓰러 눈물이 나왔어요. 아들은 빡빡머리가 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거울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울더라고요. 내 머리가 이게 뭐야. 아빠, 나 이 머리 너무 싫어요. 머리를 이렇게 깎으니까 못생긴 감자 같잖아요. 못생긴 감자라니. 아빠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자님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요. 이렇게 빡빡머리인 왕자님이 어딨어요? 나 이 거울 그냥 안 볼래요. 내 얼굴 보기 싫단 말이에요.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선 더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인지 아들이 자꾸만 구토를 하고 입안이 다 헐어서 목까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변비 때문에 배가 매일 딱딱하고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섣불리 변비약을 사용할 수 없어 따뜻한 찜질팩을 배에 대주기도 하고 저희 아내가 아들의 배를 매일 문질러 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용아기 배는 똥배. 아들은 조금이라도 아내가 손을 떼면 배가 아프다며 계속 배를 문질러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길래 저랑 아내가 번갈아 가며 아들의 배를 어루만져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5살밖에 안 되던 저희 딸은 엄청 의젓했어요. 오빠가 아프다는 걸 알고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많이 아파? 엄마가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도 잘 먹어야 낫는 거래. 오빠 멋있는 사람이니까 약 잘 먹을 수 있지? 오빠, 꼭 나와서 나랑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자. 나 오빠랑 소꿉놀이 하고 싶은데 나중에 꼭 같이 해줄 거지? 그런데 한 번은 아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 힘들었는지 저희 아내한테 울면서 떼를 쓰더라고요. 엄마, 나 이렇게 맨날 병원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처럼 나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난 엄마랑 아빠랑 우리 민정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병원에만 누워 있다가 죽기 싫단 말이에요. 엄마, 나 집에 갈래요. 병원에 있기 싫어요. 제발요. 용아가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치료해주고 계시고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네가 죽긴 왜 죽어. 집에 가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치료받아야지 나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도 가고 놀러도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용아가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보자. 우리 용아긴 씩씩한 어린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날 죽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는 아들을 보고 저랑 아내랑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제가 아들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병원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점점 아들의 상태가 호전되긴 하더군요. 그러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2년쯤 됐을 땐 결국 백혈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 모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기뻐했답니다. 그 이후 저희 아들은 학교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 모자를 쓰고 면역력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어요. 아들은 면역력 때문에 간 만든 음식만 먹어야 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학교에서 저희 아들의 사정을 배려해 줬어요. 급식이 나오면 저희 아들이 제일 처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아들은 그렇게 여러 사람의 배려 속에 학교를 다니며 점차 밝은 성격을 되찾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 가족은 남들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어요. 아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시절이 지나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어릴 때 아프긴 했지만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땐 저희 딸이 아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군요. 오빠, 나 수학 문제 모르는 거 있는데 좀 알려주라. 오빠 맨날 시험만 봤다 하면 기본으로 90점은 넘잖아. 오빠가 나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 좀 해주라. 어? 아들은 항상 딸 옆에 꼭 붙어 앉아 다정하게 공부를 가르쳐 주더군요. 딸은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은 아들한테 같이 놀자고 조를 때도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나랑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갈래? 얼마 전에 내가 친구랑 찍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가서 나랑 스티커 사진도 찍고 빙수도 먹고 오자. 어? 오빠. 자식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천사 같은 저희 애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공부를 상당히 잘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나중에 신문기자가 될 거예요. 신문기자라는 직업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기사에선 저처럼 아픈 아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한테 도움을 주는 따뜻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이 기사로 알려지지 않았으면 도움을 못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자라는 직업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나쁜 사람에 대해선 고발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이 사회를 위해서 신문기자가 되고 싶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매일 울던 그 어린아이가 언제 이렇게 듬직하게 컸는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선 항상 화목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지만 직장에선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진상 민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날로 늘어갔거든요.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어떤 민원인이 신분증을 안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신분증이 왜 꼭 필요한데? 내가 글쎄 본인 맞다니까 그러네. 지금 나보고 신분증 하나 가지러 집까지 다시 갔다 오란 얘기야? 내가 본인 맞다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직접 왔는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께서 본인이 맞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업무를 도와드려요? 다음부턴 갖고 올 테니까 이번엔 그냥 좀 해줘. 지난번엔 신분증 없이 그냥 해주던데. 지난번에 언제요? 어떤 분이 처리해 주셨는데요? 있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나도 정확히 몰라. 그냥 처리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남의 신상을 자꾸 보려고 해? 민원인은 끝까지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우겼지만 저는 절대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법적 절차를 밟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민원인은 결국 저한테 욕설을 내뱉고 돌아가더군요. 민원인들 중에선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이름만 됐다 하면 시장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다 꿈뻑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왔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해?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들이 태도가 왜 이따위야?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나와. 당장 내 앞에 대령하라고. 몇몇 심한 민원인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민원인들한테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얼마나 이상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름에 매미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매미를 좀 잡아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우리 집 개가 집을 나갔으니 개를 찾아달라는 민원도 정말 자주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우리 집 변기가 막혔는데 좀 뚫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공무원들을 개인 심부름센터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공무원이 나랏밥 먹으면서 편하게 일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저랑 근무지가 달랐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자기 전에 아내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어른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 그런 사람들이 욕하고 진상을 부릴 땐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자기소개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보고 배운 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떼쓰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배우지 못한 게 우리 탓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낫겠더라고. 저는 아내의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그럴 때마다 휘둘리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더 차분하고 여유롭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애들이 잘 커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문 기자를 꿈꾸던 저희 아들은 정말로 신문 기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쓴 기사가 처음 신문에 나왔던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용아가 이거 정말 네가 쓴 거니? 이야, 우리 아들 장하다. 정말 장해. 아들은 열심히 취재도 하고 엄청 바빠 보였는데 신문 기자로서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항상 쉬지 않고 자료 조사를 하길래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용아가,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일도 좋다지만 좀 쉬엄쉬엄 해야지. 아버지,
기자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시간을 갈아 넣어서라도 꼼꼼한 자료 조사는 필수예요. 그나저나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도 앞으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녹음기를 켜놓으세요.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증거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저희 딸도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애들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저랑 아내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집에서 쉬게 되었죠. 시간 날 때마다 가볍게 운동도 하고 등산도 많이 다녔어요. 아내랑 국내 여행도 여기저기 부지런하게 많이 다녔고요. 그런데 그 좋은 세월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몸 여기저기를 만지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 요즘에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꾸 겨드랑이가 붓고 아프고 가슴에 멍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도대체 언제 생긴 거지? 몸이 이상하다는 말에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그 사실을 알고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지만 저희 아내가 그 중에 한 명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내는 그때부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보다 먼저 큰 병을 이겨냈던 저희 아들이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유방암이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편이래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굳게 먹고 치료 열심히 받으시면 분명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깟 암 따위 시원하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 당연히 시원하게 물리쳐야지. 너도 그 어린 나이에 백혈병이라는 힘든 병을 이겨냈는데 이 엄마가 이 정도도 못 이겨내면 되겠니? 아내는 결국 수술 날짜를 잡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여보, 너무 겁먹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와. 당신 수술 마치고 나오면 우리가 웃으면서 반겨줄게. 항상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마음 편히 가져. 알았지? 다행히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계속 치료도 받아야 하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술과 항암 치료 후에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니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년퇴직도 했고 어차피 집에서 쉬는데 이참에 당신 요양도 할 겸 귀농하는 건 어때? 매연이 가득하고 답답한 도시에 사는 것보단 평화로운 시골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여유롭게 지내면 더 좋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귀농을 하자고?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다. 나도 집에 있으면 심심한데 차라리 시골에 가서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공기 좋은 지방에 땅을 하나 사서 집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집을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어휴, 우리 마을로 이사 오시나 봅니다. 어디에 계시다 오시는 거예요? 서울? 아, 네. 저희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저희 아내가 암 수술 후에 요양이 좀 필요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마을에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내가 바로 이 마을 이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물어봐요. 그나저나 이왕 여기로 이사 오는 거 이 땅의 한 10%에서 15% 정도만 우리 마을에 기증하시죠? 예? 땅을 기증하라뇨? 아니, 지금 이 위치가 마을 정자 지으려면 딱 좋거든요.
어차피 같은 마을 사람 되는 건데 마을 사람들 위해서 선심 좀 씁시다. 저는 다짜고짜 저희 땅의 일부를 마을에 기부하라는 이장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자주 봐야 할 사이이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좋게 좋게 얘기했습니다. 이장님, 저희 이거 다 이미 설계가 돼 있는 거라 일부만 따로 뺄 수가 없어요. 이장님도 참 농담을 재미있게 하시네요. 농담 아닌데요. 누가 농담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빈말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골 텃세라는 게 진짜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소동이 있긴 했지만 집은 원했던 대로 다 짓게 되었어요. 처음 그 집에 이사 가던 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과 막걸리를 돌렸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흰 요 앞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만나 뵐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장 집에 떡을 돌리러 갔을 때였어요. 이장이 제가 건넨 떡이랑 막걸리를 받아들더니 대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을로 이사도 왔으니 할 건 해야죠. 찬조금을 일단 50만 원만 내시오. 찬조금이요? 그게 어디에 쓰는 돈인데요? 우리 마을에는 상수도도 쓰고 전기도 쓰고 하려면 돈을 내야지. 50만 원이면 거저 쓰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번 주 내로 입금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상수도관 같은 걸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만든 거라 나중에 들어온 제가 일부 돈을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을 사람들이 읽어놓은 걸 공짜로 쓸 수는 없으니 이장이 얘기한 대로 50만 원을 마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유롭게 살았어요. 아내도 시골에 내려오니까 표정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나 진작에 시골에 내려올 걸 그랬나 봐. 공기도 너무 좋고 바람 불 때마다 실려오는 흙냄새도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주말에 내려온 저희 애들도 저희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와, 역시 시골 생활이 좋긴 좋은가 봐요. 엄마랑 아버지랑 두 분 다 얼굴이 완전 좋아지셨는데요.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시골에 내려와서 살까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의 귀농 생활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깨뜨리는 인간들이 있더군요. 그건 바로 이장 부부였어요. 한 번은 이장 와이프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이번에 우리 부녀회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그쪽 집만 돈을 안 냈어요. 여행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얼른 30만 원 입금하세요. 네? 30만 원이요? 부녀회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그 돈을 왜 저희가 냅니까? 원래 우린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돕고 살자는데 뭘 또 따지고 그러세요? 이 여행을 가는 사람끼리 각자 돈을 각출해서 가시면 되지. 왜 여행을 안 가는 사람한테 여행비를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 돈 못 내겠습니다. 세상에 여행을 가지도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여행비를 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장 부부는 돈독이라도 오른 건지 그 이후에도 자꾸만 저희한테 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장이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이 집은 마을 발전기금 안 냈죠? 우리 마을에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마을 발전기금은 내고 삽시다. 예? 지난번에 찬조금 50만 원 내라고 해서 냈잖아요. 그거 말고 내야 될 돈이 또 있는 겁니까? 찬조금이랑 마을 발전기금은 다른 거죠. 우리 마을에선 외지인 기준으로 900만 원씩 내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 주 내로 입금하세요.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 마을 발전기금이 어디에 쓰이는 비용이길래 그 큰 돈을 내라고 하십니까? 그거야 다 필요한 데 쓰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을 위해서 정확히 어디에 얼마씩 쓰는 거냐고요. 저도 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진 정확히 알아야 그런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동안 마을 발전기금 쓰신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시면 제가 합당한 금액인지 확인하고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입금하면 영수증은 끊어주시는 거죠? 아이, 참, 영수증은 무슨. 그리고 무슨 여태까지 썼던 내역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진짜 별걸 다 요구하네. 그냥 잔말 말고 이번 주까지 입금해요. 알았어요? 전 못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돈 함부로 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돈 받아가고 싶으시면 정당하게 지출 항목별로 다 정리해서 보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마을 발전기금을 900만 원이나 내라는 이장의 말을 듣고 아주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귀농을 하기 전부터 외지인한테 마을 발전기금을 걷는 동네가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1, 200 정도면 좋게 생각하고 낼 수도 있었는데 9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니까 도저히 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 발전기금을 내지 않자 이장 부부가 사사건건 저희를 귀찮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장 와이프가 제 아내가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를 마음대로 뜯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목격한 제가 이장 와이프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남의 텃밭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남이 심어놓은 상추를 마음대로 뜯어가고 그래요? 어머, 서울에서 왔다더니 되게 인색하시다. 원래 시골에선 다 이렇게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저희도 이장님 밭에 있는 고추 마음대로 따가도 되는 거죠? 시골에선 다 나눠 먹고 사는 거니까 저희도 아무 때나 가서 따와도 되는 거 맞잖아요. 아이, 그건 안 되죠. 우리 집 고추가 얼마나 때깔도 좋고 고급 고추인데. 그럼 그 상추도 놓고 가세요. 일방적으로 저희한테만 그러시는 거 저 못 참습니다. 당장 놓고 가시라고요. 그러자 그 이장 와이프는 욕짓거리를 하며 땅바닥에 상추를 던지고 가더군요. 게다가 어찌나 개념이 없는지 평소에도 이장 와이프가 저희 집 문을 아무 때나 벌컥벌컥 열어 제꼈어요. 아내가 집안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있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골이라 다들 문도 안 잠그고 산다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론 무조건 문을 잠그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제일 짜증나는 건 주차 문제였어요. 저희 집 앞 도로변 쪽에 시멘트가 깔린 곳이 있었는데 다들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거기에 주차라면 꼭 이장이 나와서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봐요. 지금 누구 땅에 주차라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고추 말려야 되니까 당장 차 빼요. 내 땅이니까 건들지 마시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서류를 떼서 확인해 보니 이장 땅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땅이더군요. 애초에 이장이 저한테 차를 빼라 마라 할 권리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저는 이장에게 따졌습니다. 이장님, 이 땅 이장님 거 아니시잖아요. 제가 서류 다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왜 저희한테만 주차를 못하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을 발전기금 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면서 마을 발전기금도 한 푼 못 내겠다는데 마을 땅에 주차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난번에 일주일 시간 줬죠? 지금 기간 지난 지 한참 됐어요. 나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당장 900만 원 입금하라고요. 계속해서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는 이장 때문에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결국엔 제가 면사무소랑 군청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마을의 관행이라 자기들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시골에 내려온 걸 후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내 역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서울 올라갈까? 나 시골 텃세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시골 텃세라는 거 말로만 들었지 내가 이렇게 겪을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집을 지어놓은 상태라 쉽게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장 부부를 뺀 다른 마을 주민들은 괜찮은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옆집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우리 이장이 좀 독불장군 같은 면이 있지?
아마 좀 있으면 이장 생일이라서 집집마다 10만 원씩 걷자고 할 거야. 뭐라고요? 아니 무슨 이장 생일 때 마을 사람들한테 돈까지 걷어요? 나도 몰라. 전에 있던 이장은 안 그랬는데 지금 이장은 꼭 때마다 돈을 걷더라고. 우리야 나이 먹고 싸우기도 힘드니까 그냥 내곤 있는데 솔직히 집집마다 말이 많긴 해. 요즘에 이장이 마을 발전기금 내라고 들들 볶는다면서? 아유, 외지인들을 환영해 주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괴롭히나 몰라.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양반이야. 다른 마을 주민들이 저희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본인 집 감나무에 있었던 감도 나눠주고 직접 수확한 채소도 나눠주시면서 저희한테 잘해주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반찬도 많이 해서 나눠드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죠. 솔직히 이장 부부만 아니었으면 말 그대로 힐링이었는데 이장 부부가 다 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까지 저지르더군요. 항상 이장이 저한테 주차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 장소에 스프레이로 크게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낙서한 걸 읽어보니 장복민 주차 금지, 땅 절대 밟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더군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그냥 무시하고 그 자리에 주차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누가 제 차 앞 유리에 흙을 잔뜩 뿌려놓은 거예요.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이장이 한 짓이더군요. 저는 바로 이장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이보세요 이장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남의 차 유리에 흙을 뿌려놓고 그러세요? 남의 차에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뭐요? 내가 언제 그 집 차에 흙을 뿌렸다고 그래요? 아, 나 이거 생사람 잡네. 생사람을 잡다뇨? 이장님이 표독스러운 얼굴로 내 차 앞 유리에 흙 잔뜩 뿌려놓은 거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제가 블랙박스 다 보여드려요? 이장님이 하신 거 맞잖아요. 아유, 그래. 내가 했다, 내가 했어. 그러게 내가 진작에 마을 발전기금 내라고 했지. 당신네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끝까지 그 돈 안 내면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아주 이 마을에서 내쫓을 거야. 당신들 집 앞이 현수막도 걸 거고 못 지나다니게 길도 다 막아버릴 거라고.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 협박은 무슨. 그러게 진작에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이 마을 이장이야. 당신네들은 우리 마을에 왔으면 이장인 내 말을 다 따라야 된다고. 이보세요. 제가 못 낸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돈을 900만 원씩이나 어떻게 냅니까? 우리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으로 보여요?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 만만하게 본 거 아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선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도 제 얘기를 듣고선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아들 앞에서 항상 괜찮은 척 했었는데 그날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저도 모르게 티가 났나 봐요. 제 목소리를 들은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별일 아니긴요. 제가 아버지 목소리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 알아차리겠어요? 왜요? 시골에서 누가 괴롭히기라도 해요? 아들이 하도 끈질기게 물어보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휴, 시골에서 네 엄마 요양시키고 나도 힐링 좀 하려고 내려왔는데 여기도 영 사람 살 곳은 못 되는 것 같구나. 이 조그만 시골 땅에서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저는 그동안 이장 부부와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뭐 그딴 사람들이 있냐며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저희 집으로 내려왔어요. 아버지, 그런 인간들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혹시 그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막말하고 소리 지른 거 녹음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증거라도 있어야 어떻게든 대응을 하죠. 당연히 있지. 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녹음하라고 그랬잖아. 안 그래도 이장 부부가 하도 우릴 괴롭히길래 내 진작에 다 녹음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아들한테 그동안 녹음했던 파일들을 전부 다 들려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전부 다 들어본 아들은 표정이 비장하게 변하더니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버지, 이거면 충분하겠어요. 우리 그 인간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러 가요. 다신 이런 짓 못하게 당장 저랑 같이 가자고요. 그 길로 저는 아들과 함께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이러더군요. 아이고, 아들내미까지 여기 무슨 일이래? 돈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마을 발전기금 대신 내게 하려고 데려왔나 보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아들이 똑 부러지는 말투로 이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장님, 안 그래도 그 마을 발전기금 문제 때문에 제가 아버지랑 같이 여기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그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거 무슨 권한으로 저희 부모님께 내라고 하시는 건가요? 무슨 권한이긴, 이장 권한으로 내라고 하는 거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 거면 그 정도 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으면 관련 법 조항 좀 보여주시죠. 법조항은 무슨 법조항이야? 우리 마을에서 관행적으로 낸다는데. 아무 근거 규정도 없이 관행이니까 무조건 내라고요? 그럼 그렇게 걷어간 마을 발전기금은 어디에 쓰시는 건데요?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 못 하신다면서요? 무슨 항목으로 얼마씩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보여주시죠. 이장님께서도 돈거래에 관해선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실 텐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 억지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억지라니. 내가 무슨 억지를 부렸다고 그래? 참나, 지 부모를 닮아서 그런가 고집만 더럽게 세네. 내라면 낼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소명을 하시라고요. 소명 못하시면 근거 없는 돈 요구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장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하셨던 것들 이 세상에 다 까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까발린다는 거야?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나 보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 제 명함이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똑똑히 한번 보시죠.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자기 명함을 이장한테 탁 건네주더군요. 이장은 그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러더니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야? 당신 신문 기자였어? 설마 내가 돈 요구했다고 기사에 쓸 건 아니지? 그지? 쓸만하면 써야죠. 암 환자가 요양하려고 기농했는데 마을 이장이 거액의 마을 발전기금을 강요하면서 협박했다고 기사가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겠네요. 제가 명색이 기자인데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그동안 저희 부모님한테 하셨던 것들 제가 아주 대서특필히 해드릴게요. 이봐, 그게 무슨 소리야? 겨우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대서특필까지 한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언제 그쪽 부모님을 협박했나? 협박을 안 하셨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 돈 못 낸다고 하시니까 공용 땅에 주차도 못하게 낙설해 놓으시고 저희 아버지 차에 흙도 잔뜩 뿌려 놓으셨다면서요? 게다가 그 돈 안 내면 아버지 집에 현수막도 붙이고 아는 사람들 모아서 저희 부모님 내쫓겠다고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 없어. 그건 오해야, 오해. 과연 정말 오해일까요?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그동안 막말하고 소리 질렀던 내용 제가 녹음 파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 함부로 들락날락거리시고 텃밭에 채소도 마음대로 뽑아가신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저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 다 문서 처리할 거고 녹음 파일도 법원에 다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인 줄 아십니까? 저 여기 면사무소랑 군청에 다 제보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국가 차원에서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민원 잔뜩 넣을 거라고요.
이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면 되잖아요. 시골 마을에서 관행적으로 돈 좀 요구한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려야겠어요? 이장은 저희 아들이 무섭게 따지니까 갑자기 존댓말을 쓰면서 비굴하게 나오더군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일을 아주 크게 벌려야겠습니다. 당신 얼굴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큼 크게 실리게 해드릴게요. 아마 얼굴 팔려서 앞으로는 지옥살이 하게 될 겁니다. 이봐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마을 발전기금 내라고 한 건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갑시다. 이 좁은 마을에서 이웃끼리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당신은 왜 이 좁은 마을에서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신 거죠? 여태까지 이 마을에 온 외지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다 갑질한 겁니까? 갑질이라니요. 그냥 관행이라니까요. 관행은 무슨, 이런 나쁜 관행이 있으면 진작에 싹을 잘라버렸어야죠. 마을 이장이라는 지위가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되는 거지. 왜 쓸데없는 돈을 요구하면서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냐고요? 지금 저희 어머니 몸도 안 좋으셔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일부러 집 지어서 오신 건데 당신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책임지실 겁니까? 알겠어요.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아름다운 마을을 망치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겠어요? 마을 이장이란 사람이 마을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을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장이 계속 저희 아들에게 매달렸지만 아들은 매몰차게 돌아서더군요. 그리고 저와 함께 바로 경찰에 가서 이장의 만행을 다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장이 과일 한 박스까지 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선 제발 신고를 취하해달라며 사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취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내가 그동안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그런데 그 말 다 무시하고 끝까지 돈 요구하면서 협박한 건 당신 아닙니까? 나 절대로 신고 취할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딴 과일 박스 같은 것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라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그럼 진작에 그러지 말았어야죠. 외지인한테 돈 뜯어내려고 발악을 해댔으니 그 죄는 달게 받도록 하세요. 그게 세상에 당연한 이치니까 본인이 감당하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장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 이장은 공갈 미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장직에서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장이 그렇게 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는지 몰라요. 다른 마을 주민분께 얘기를 들어보니 이장이 최근에 돈이 좀 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돈을 뜯어내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을 주민분들도 900만 원이라는 큰 돈은 필요 없다고 이장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들어먹질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저한테 경찰에 신고 잘했다면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장은 이사갈 돈도 없는지 집에서도 잘 안 나오고 쥐죽은 듯이 살더라고요. 이장 옆에서 똑같이 행동하던 이장 와이프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은 이장이 했던 짓에 대해 신문 기사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사는 동네인데 신문 기사 때문에 괜히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안 낸다고 하더군요. 대신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기사로 낼 테니 저보고 꼭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딸도 당장 이장을 찾아가서 혼쭐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다 끝난 일이니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주민 중 한 명을 새로운 이장으로 뽑았습니다. 새 이장은 돈 욕심만 있던 전 이장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저희가 전 이장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서 그런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전 이장 그 양반이 말하던 그 마을 발전기금은 필요 없으니까 안 내셔도 됩니다. 처음 이사 오던 날 찬조금도 내셨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요구하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점점 유령 마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서로 돕고 배려하고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게다가 새로운 이장님은 저희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엄청 챙겨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커다란 김치통 하나를 저희 집에 갖다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장김치인데 한번 드셔봐요. 사모님이 편찮으셔서 김장도 못 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우리 집 김치가 이 동네에선 제일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아이고, 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엔 직접 담근 된장이랑 방앗간에서 짠 참기름까지 가져다 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김치까지 가져다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하죠? 시골 인심이라는 게 원래 다 이런 거죠. 서울에서 저희 동네까지 와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인구도 별로 없는 마을에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 북적북적하고 좋잖아요. 그나저나 전 이장 때문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마을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대부분 다 마음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서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아시겠죠?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새로운 이장님은 마음도 넓고 진정으로 마을을 위하시는 분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장님께 우리 마을에서 오래오래 애써달라고 부탁드렸답니다. 그 이후 드디어 저희 부부는 그렇게 꿈꾸던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고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아내도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지고 느긋하게 살아서 그런지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몇 년 더 있어야겠지만 이대로라면 아무 문제 없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얼마 전엔 아내의 생일이라서 저희 딸이 와서 보쌈을 잔뜩 삶았어요. 그러더니 접시에 담아 마을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다 나눠주더라고요. 어르신,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 보쌈 좀 삶았어요. 제가 야들야들하게 삶았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어쩌나. 어디 보자. 생일이라는데 내가 뭐라도 하나 챙겨줘야지. 자, 이거 진짜 달고 맛있는 사과인데 가져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깎아 먹어요. 아참, 고구마도 좀 나눠줘야겠다. 이거 내가 기른 건데 진짜 맛있거든. 시골 인심도 옛말이라지만 저희 마을을 보면 그래도 아직은 훈훈한 정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귀농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상 귀농을 해보시면 저처럼 텃세를 심하게 부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 따뜻한 분들만 만나실 수도 있어요. 후자라면 다행이겠지만 전자라면 꼭 저처럼 녹음 파일이나 영상 등 증거를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